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법인세법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세법은 약 한 18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세무회계에서 한 18문제에서 한 정도 16문제까지 정도 출제가 16개는 좀 그렇고요. 한 17, 8개 정도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무회계, 적용관리자 세무회계가 40문제인데 법인세법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못하면 되게 힘들게 합격해야 되잖아요. 소득세하고 부가치세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할만하거든요. 거기에 10문제 정도 나왔을 때 8문제 맞추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8문제를 맞춰서는 이게 큰 효자 과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꽈락이 70점인데, 그죠? 대충 공부하면 부가치세 10문제 중에서 8문제, 소득세 10문제 중에 8문제면 뭐 7점 한 문제 정도를 여기에, 그죠?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법인세법을 어느 정도 맞추면요. 되게 편해요. 18문제 중에서 목표한 거 한 14-5개? 18개 한 14개 정도 맞추면 문을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반타작 대충 조금 돼도 한 60점 맞아도 다 합격하는데. 지금 저도 그 소득세하고 부가치세는 60을 다 맞아요. 세무 2급 정도 실력만 있다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세무회계 공략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무회계, 법인세를 포기하고는요, 세무회계 꽈락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고요. 또 여러분 법인세 잘 하시는 분들은 법인세법의 18문제 중에 그진 17개, 8개가 다 만점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잘 하시는 분은.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연습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법인세법에 대한 강의 좀 드려보죠. 첫 번째, 이제 법인에 대한 있죠. 우리 정의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죠. 우리 법인세법의 정의는 법인의 각사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직접국세이다.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법인 유형을 알아야 돼요. 법인에 대한 종류를 알아야 돼요. 내국법인과 영리, 그죠?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납세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잖아요. 같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법인이 담세력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을 구분해 줘야지 뭐예요. 담세력의 차이를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종류가 나와요. 거기서 한 문제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각사 소득금액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3개 더 있어요.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 3개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법인에 대해서 납세 의무의 범위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리고 뭐 직접세는 우리 부가권자에 따른이죠. 부가권자에 따른 구분이 국세고, 그다음 직접세는요. 조세의 정가 여부에 따라 직접 부담하고 직접 내면요. 직접세. 부담은 다른 자고 내는 사람이 다르면 간접세잖아요. 법인세는 직접세입니다. 직접 국세이다. 이렇게 정해요. 자, 이거는 끝났고, 요걸 한번 가보죠. 자, 법인의 구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법인은 그게 이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해요. 구분 기준은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본점 소재지 유무.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면요. 내국법인,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론스타 때문에 예전에 외환은행 팔고 먹고 튀네 있죠. 걔 때문에 사업의 실질적인 지배 장소가 어디에 있냐라는 개념이 있긴 해요. 하지만 부차적 개념이에요. 부차적인 개념이고 사업의 실질적인 지배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요. 내국법인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건 그죠? 세법의 규정인데 좀 애매해요. 일단 대원칙은 뭐예요? 본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른 구분이다. 부차적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지배 장소의 개념도 있긴 하지만 그건 부차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국하고 외국법인 이해하시겠죠? 영리와 비영리 보겠습니다. 영리는 영리를 추구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목적사업이 이익을 배분하는 단체를 바로 영리법인이고요. 비영리법인은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 4가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위해서 설립된 단체를 얘기합니다. 4가지가 뭘까요? 목적사업이. 바로
학술, 종교, 자선, 공익적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 있죠. 이런 단체를 바로 있죠. 우리 비영리 법인이다. 이렇게 비영리 법인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두 개를 결합해 볼게요. 그러면 내국과 외국 법인 나누고, 그죠? 세부적으로 영리와 비영리 나누면 네 가지의 구분이 되겠죠. 네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요, 담세력의 차이가 있으니 납세 업무의 범위를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르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일단은 네 개로 합니다. 근데 번외로 있죠. 우리나라 정부 있잖아요, 정부. 정부를 보세요. 어떻게 볼 거냐, 그죠? 우리나라 지자체나 있지, 정부. 그 다음에 외국 정부나 있죠. 이건 어떻게 볼 거냐, 이거잖아요. 성남시에 여기 모란시장에 보면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럼 주차장에 보면 성남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자체에, 그죠? 에서 운영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사 관계없이 비과세 법인으로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외국 정부는 어떻게 되죠? 주한미국 대사관의 부지 옆에다가 부지 있잖아요. 부지 안에다가 주차장을 세워가지고 돈 받으면요. 그거는 있잖아요. 뭘로 보는 거예요?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간주해서 납세 의무를 지우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납세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죠. 여기. 자, 일단 각사소득이 이제 경상소득이 되는 거, 요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있죠. 우리 과세 요건에 있죠. 과세 대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세 개 더 있어요. 그러나 매번 일어나는 소득이 바로 이거잖아요. 요 범위를 일단 정확히 아시고 여기에 대한 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청산부터 먼저 할게요. 청산소득은 법인이 문 닫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청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준하는 행위가 법인의, 그죠? 청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산소득은 어디에만 그 납세 의무가 있냐면 여기 영리 내국 법인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외국 법인은 문 닫을 때 어디 가서 문 닫습니까? 자기 나라 가서 문 닫아야지.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없을 것이고. 이건 되죠? 비영리 내국 법인은 왜 납세 청산에 대한 소득이 없냐면 비영리 내국 법인은요, 소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만약에 이 단체를 안 하게 되면 국가에 기부 체납하거나 다른 비영리 법인에 이전하는 형태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오로지 납세 의무 있는 거는 청산소득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영리 내국 법인에 국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이게 많이 나오죠. 비영리 법인도 청산에 대한, 그죠? 청산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면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미완료소득 볼까요? 미완료소득도 오로지 영리 내국 법인에 있네요. 이유가 미완료는 뭐냐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자기 자본 총액 500억 이상의 대기업 집단군에 대한, 그죠? 법인의 일부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이익잉여금을 쌓지 말고 환류하라 이거죠. 배당 등으로 밖으로 빼서 환류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을 세금을 내라는 놈인데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그죠? 목적 때문에 생긴 과세 대상이니까 영리 내국 법인에 국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먼저 정리하면요, 영리 내국 법인만 있는 게 뭐죠? 청산소득하고 미완료소득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뭐냐면 우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지정구역 내, 투기지역 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때, 사고 팔 때 차익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돈을, 그죠? 더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토지 등 양도소득인데, 얘는 투기 방지 목적이니까 법인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질 가볼까요? 자, 영리 내국 법인은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영리 법인은요, 자기의 고유 목적 사업에 관한 행위에 대한 돈의 입출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근처에 대학교가 있잖아요. 사립대학교가 이 근처에 있는데 그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는 행위는요, 학술이라는 고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돈을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거는 그게 돈이 남았다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립학교에서 수익사업 있죠. 전혀 고유 목적 사업과 관계없는 열거되어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국내 비영리 내국법인은요, 전 세계 중에서 뭐만? 수익사업만. 외국법인은요, 외국법인 중에 비영리 법인은요, 수익사업만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영리 외국법인은요, 국내 원천, 소득의 원천이 국내만 있는 거. 전 세계 소득 아니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이는 수익사업. 그러니까 비영리는 무조건 수익사업 들어가면 돼요. 수익사업만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납세 의무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보면은 2012년 나왔고 19년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죠? 공개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볼게요. 법인의 유형에 대한 납세 의무의 설명 중 원칙적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 내국 영리법인은 뭐 전 세계에 소득하고 국내 생산, 토지 등 양도소득.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진짜요, 맞아요. 미완료소득까지 있으면 다 맞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내국 비영리는 뭡니까? 원천 비영리하면요, 수익사업만 과세하는 거죠. 전 세계 수익사업만.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은 전 세계 수입사업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고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청산소득은 그래서 영리 내국 법인만 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영리는 안 진다 이거는. 세 번째 볼게요. 외국 영리 법인. 외국 영리 법인은 우리 국내 원천 소득 중에서 국내에서 번 거, 그것만을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내 원천 소득하고 토지등 양도소득 나오면 이게 뭐야?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 외국 법인은 지 나라 가서 문 닫아야 된다, 그죠? 청산소득은 납세 의무의 범위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외국 비영리는요? 그러면 외국 비영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수익사업만, 비영리는. 근데 전 세계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번 수익사업만. 그러니까 토지등 양도소득 무조건 다 하고, 두 개의 납세 의무를 지는다. 청산소득에 납세를 지지 않는다. 맞잖아요. 그죠? 정답은 3번이 잘못됐다는 거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죠. 이거 약간 있죠. 똑같은 문제를 약간 꼬아서 내는 거예요. 법인의 납세 의무에 있으면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자, 비영리 내국법. 비영리면 수익사업만 나와야 돼요. 그죠? 전 세계 수익사업. 전 세계 수익사업하고 각 사업도 청산소득이 무슨 말이야? 청산소득은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영리 내국법인만 준한다. 이거 딱 나오잖아요. 비영리에 보면 수익사업. 내국법인은 전 세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를 지고, 외국법인은요, 국내 원천 소득에서만, 국내 원천만. 근데 그 국내 원천이 영리라면, 비영리, 그죠? 외국법인이라면, 아니, 영리 외국법인이라면,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내 원천 모든 소득. 외국, 그죠? 비영리 법인은요, 그죠? 국내 원천인 중에 수익사업만. 아시겠죠? 그렇게 납세 의무가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이거 하나 그냥 간단하게 봅니다. 납세지, 여러분들. 보죠. 그리고 재경관리제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 테마 중에서 18문제를 아주 난이도 뭐가 똑같이 두 문제 내는 거 거진 없어요. 내는 거 있긴 한데, 솔직히 대손충당금이라는 볼륨하고, 다른 있잖아요. 이런 볼륨하고 차이가 안 난다. 대손충당금을 이해하기에는 되게 많은 걸 알아야 되거든요. 한 문제 나와요. 근데 가지금 인정이자 구하에서 살짝 하는 거는 그게 반의 반만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구자산 평가 같은 것도 반의 반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있죠. 문제 볼륨이 하나하나씩 나와야 되고. 이 특징이, 그저 뚜루룩 해서 있잖아요. 그냥 균등 배분으로 쭉 펼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성비를 따져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면 18문제 중에 30문제 정도는 그냥 간단히 보셔도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안 보시고. 3학년도 보겠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 어려운 거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예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경관리제의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형태가. 또 반가운 문제도 많잖아요. 그대로 나오는 토시안 안 틀린 문제도 30, 40% 되니까 그거 깔고 약간만 올려도 70점 맞는 거 쉽다 이 말이에요. 해보겠습니다. 3학년도. 우리 법인에 있죠. 납세, 과세상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잖아요. 그래서 4학년도의 정의가 뭔지 보겠습니다. 4학년도는 회계연도라고 하죠.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법의 규정과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다 있어요. 없다면 어떻게 하냐 이건데요. 만약에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지만 예전에 규정 때문에 요새 전산화가 되지 않을 때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관에 사업연도에 규정이 있다면 그걸 쓰라 이 말이에요. 대신에 일체연도가 문제예요. 정관의 규정이 이렇게 정해요. 해당 그죠 법인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그죠? 근데 올해 1차연도 제1기는 설립을 1월 1일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설립을 하다 보니까 최초 사업연도에 있잖아요. 기간 기산이 이제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기산에는 기업 연휴를 안 해요. 사업자 등록 신청일도 안 해요. 언제입니까? 반드시 이제 1기는 설립 동기일로부터 해당 과세 기간에 있어 종료일까지를 얘기합니다. 정관에 이렇게 정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데 등기일이 만약에 4월 1일이라면 1차 연도는 뭐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뭐예요? 1월 1일부터 쭉 이어나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최초 설립은 개업 연휴일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일도 아니고 아시겠죠? 네, 바로 설립 등기일을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없을 수 없는데 없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순위가 있어요. 순위.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무조건 순차 규정에 순위가 있다. 순위가. 순위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했을 때는 순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도 세무서에 가면 사업연도를 적게 돼 있어. 그래서 마침 정관에 규정이 없는데 그게 적었다면 우리 법은 네가 적은 있잖아요. 신고한 사업연도를 인정하겠다. 1순위다 이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요새는 시스템이 뭐야? 적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전산에 지가 적어서 사업자 등록하는데 근데 만약에 예전에 이것마저도 안 적었다면 어떻게 하냐? 그죠? 안 적었다면은 어제예요. 어제가 뭐냐면 우리 영년주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그냥 어제해서 그냥 픽스해버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위가 있다는 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시험은 대부분 예를 내요. 요거를 그죠?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랄지 아니면 둘 중에 있으면 선택할 수 있다는지 그래 안 돼요. 순서에 지켜야 된다. 신고 사업연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의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자, 다음 연도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가?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하고 있는 회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맞고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고 법령 또는 정관상의 회계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돼요? 규정이 없다면 1순위가 신고 사업연도고 2순위가 그것마저도 신고 안 했다면 의제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영년주의 간주하는 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말은 일률적이 아니죠. 먼저 뭐를? 사업자 등록할 때 신고 사업연도를 우선 적용하고 그게 없을 때 뭡니까? 일률적으로 의제 규정, 의제 사업연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이렇게 내고요. 그 다음에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이고 그리고 법인 설립 이전에 혹시 그 법인에 기속되는 손익이 있다면 최초 사업연도 있죠. 1기 때 다 기속을 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참고하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립니다. 사업연도의 변경 볼게요. 변경이 가끔 나오는데요. 사업연도의 변경은 제가 볼 때는 사업연도의 변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사업연도를 변경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낯설어해요. 사업연도를 왜 변경하냐면 별로 변경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한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절차적 사항을 물어봐요. 근데 이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나는 기존에 정관의 정함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정해서 일과세기간이 지났다 가정할게요. 근데 그 다음부터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터? 그 다음 연도네. 그 다음 기회에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31일, 3월 말 법인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잡아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변경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있죠.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요거잖아요. 종료부터 몇 달 내?
3개월 이내.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 있죠. 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뭐야? 그럼 3월 30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신고한다라면 이거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 먼저 변경 3년 직전 3년도에 종료일 3개월 이내니까 요때까지 신고하고 신고했다라면요. 과도기가 한 번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어붙이기 위해서 중간에 과도기적인 1월부터 3월 말까지는 어쩔 수 없죠. 하나의 과세기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2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어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해서 6월 달에 뭐예요? 3월이니까 6월 말에 그죠? 요 석 달에 대해서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봐서 6월 달에 그죠? 석 달 있다가 법인세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어붙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6월 달에 신고를 계속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연도로 본다는 거, 과도기간. 그 정도 아시고요. 요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그죠? 좀 보시고 이게 맞다는 거 알면 돼요. 내가 변경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로부터 석 달이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조금 약간 용어가 그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납세지. 납세지는 세금 내는 장소죠. 본점 소재지에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돼. 아시겠죠? 소재지. 외국 법인은 알아놓으세요. 외국 법인은 무조건 뭐예요? 가리지 않고 앞으로 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동의 뭐예요? 세 개 전부 다 납세지가 똑같아요. 외국 법인은.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요. 부가치세법도 그렇고 소득세법도 비거주자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법도 똑같아요. 그 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영업하려면 그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소의 이름을 우리 세법은요. 국내 사업장이라고 해요. 국내 사업장.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세목의 그 납세지가 다 똑같다고요. 소득세하고.